교수님,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 권력 관계가 개입됐을 때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이유는 뭘까요? 첫째는 압축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. 무슨 얘기냐면 서구 사회가 뭐 300년, 400년에 걸친 근대화의 과정을 우린 불과 50년, 60년 만에 치운 나라예요. 이건 세계사에 유례가 없습니다.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이 하나가 돼서 말이에요. 리더가 딱 정해져 갖고 그냥 리더에 따라서 그냥 똘똘 뭉쳐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었어요.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 그걸 역사의 변증법이라고 그래요. 한 시대를 발전시켰던 동력이 다음 시대에 가면 발목을 잡아요. 그러니까 이 단결력이 지금은 하나의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. 그래서 권력 있는 곳에 쫙 몰려가고 말이에요. 누가 권력 있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뭐 스타가 얘기하면 쫙 몰려가고 말이죠. 이런 식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.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모더니티, 이걸 근대성이라고 해요. 모더니티. 모더니티.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래요. 그러니까 근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뭐 인종, 계급, 성별로부터 자유로운 주체적 개인이 성립이 되는 것을 모더니티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이런 한 개인이 만들어진 거라고.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계급과 무슨 인종이나 무슨 뭐 이런 것으로부터 독립된 한 개인이 성립되는 그 모더니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현상들이 다 가능해졌는데 우리나라의 모더니티는 어떻게 성립이 됐냐 말이에요. 식민지 때 성립이 됐어요. 우리가 식민지를 겪으면서 모더니티가 왜곡돼서 우리나라에 형성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주체적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 왜곡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요 옛날 봉건 시대의 그런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모더니티가 왜곡돼서 수입이 들어오고 요즘엔 또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. 후기 뭐 근대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여 들어와요. 그러니까 막 이게 혼재돼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뭐예요? 집단적인 힘이에요. 그러니까 막 몰려다니면서 주체적 개인을 나라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두려운 거야. 사람들이 많은 데서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전 생각이 좀 다른데요?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. 잘못 얘기하면 엄청난 징벌을 당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압축성장 또 왜곡된 모더니티 이 두 가지가 한국 사회 오늘날 이 쏠림 현상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. 근데 전 직장 생활을 좀 해봤기 때문에 실제로 느낀 경험이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팀장이나 사장님들이 이제 직원들을 불러다 놓고 야 자유롭게 니들 의견을 내봐. 그러니까 정말 순진하게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냅니다. 그러면 일단 인상을 한번 쓰시죠. 듣긴 들으세요. 그리고 사장님이 의견을 내세요.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반론을 하면 야 니들은 니들 의견만 의견이고 사장 의견은 의견이 아니야? 이런 경험들을 실제로 회사에서 회사원들은 해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그 개인의 어떤 의견을 낸다는데 그 어떤 연습이라든지 또는 어떤 환경도 잘 안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. 그렇죠.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지점입니다. 그러니까 어찌됐건 아까 TV에 맛집이 나온다는 건 텔레비전이 가진 공신력을 믿기 때문에 그 권력에 그렇죠. 사람들이 몰려간다. 그렇죠. 그럼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고 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외국에서 공부를 오래 하셨고 텔레비전에 나오셔서 강의를 하신단 말이죠. 그러면 가끔 저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데? 가끔 말이죠. 저는 교수님하고 약간 생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왠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이것도 어떤 권력에 의한 쏠림의 악영향인가요? 그건 아니에요. 내가 지금 우긴 게 뭐가 있어요, 내가 지금. 봐요.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. 이게 아니 나한테 열등감 느끼는 그 열등감은 생긴 거에 대한 열등감인 것 같아, 내가 볼 때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견을 받아들일 때 말이에요. 저 의견이 내 생각하고 맞는가? 이걸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.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의견이 있다고 자기 의견을 정확히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중요해요. 내 의견을 가지고 저 사람 얘기를 들었을 때 두 의견이 만나질 때 동의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 사람 얘기에 내가 설득당하고 또 내 얘기에 다른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거예요. 이런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예요.
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 우리를 성장시켰던 그런 동력들이 조금 이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예요. 물론 이런 집단적으로 다 뭉쳐서 뭘 하는 거 이런 것 긍정적인 게 많아요. 예를 들면 우리 IMF 때 말이에요. 자기 집에 있는 금을 나라를 위해서 그냥 막 내내는 그거는 외국에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. 나라가 지금 어렵다 이게. 그러니까 장롱 안에 있던 막 금부치 뭐 이런 거 다 그냥 돈도 안 받고 막 내놓는 거야. 이거 외국 사람들은요, 이게 상상, 지금 그리스도 저 IMF라고 막 이렇게 막 힘들거든요? 근데 외국 신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, 아니, 그리스 사람들아, 한국 사람들 좀 봐라, 이게요. 한국 사람들은 그 IMF 터졌을 때 다 와서 금부치를 다 내놨는데, 이 그리스 사람들은 정부에 가서 돌을 던지는 거야. 니들은 왜 이러냐, 이기지. 예?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다른 외국에 없는 이런 강력한 어떤 그런 힘도 있어요. 또 뭐예요? 그 태안에 왜 저 기름 막 이렇게 맞아요. 새고 그랬을 때 뭐 전 국민이 가서 그 바위를 닦는 거 아니에요? 이건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동력입니다.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. 그러나 이 쏠림 현상은 양날의 칼이에요. 그러니까 잘 쓰면 긍정적이 되는 거고 잘못 쓰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요즘 현상들을 잘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이 쏠림 현상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? 각자 자기 생각에 대해서 신뢰를 가져야 돼요.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다고.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내 생각은 지금 뭐냐? 내 생각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 정리한 걸 가지고 남들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. 그 서로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로의 의사를 이렇게 공유해 나가는 과정, 사회적 합의의 과정,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쏠림 현상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첫째, 주체적인 의견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걸 고민해 봐야 되고, 내 의견이 두 번째로 내 의견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중하다 이게요. 그래서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이런 의사소통의 과정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.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쏠림 현상은 아주 긍정적으로 아주 발전적으로 사용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